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시기의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만을 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의 국력이 그만큼 쇠해졌다. 말빨이 안 먹히니까. 그렇죠.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제 대만에 친미 정권이 들어섰어요. 네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당히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시진핑의 개인적 마지막 목표는 예. 대만 통일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하여튼 미국에서도 나오는 게 대만 해협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예. 자꾸 나오니까 예.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또 예.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패권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탈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체제로 이렇게 WTO에 가입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투입이 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중국을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되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중국도 법에 따라서 또 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그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자기가 미국이 이제 온통 중동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올인해 있는 동안에 중국이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서 너무 많이 커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바랐던 중국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독재 국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1기, 2기를 넘어서 지금 3기 체제로 넘어갔는데 3기로 끝날지 4기, 5기로 갈지 영원히 이제 독재로 갈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인권상은 더 나빠져 있고, 그리고 언론의 그런 자유는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미국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벗 투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텐데 좀 늦긴 늦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피벗 투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이제 더 범위를 넓혔지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과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경쟁할 거는 경쟁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중국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굉장히 어깨가 이제 넓어졌고 권력이 아주 세졌는데 나를 통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렇죠. 아니 중학교 때 교복을 입혀 계속 놓으면 내가 지금 성인인데 중학교 교복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모든 갈등을 전체 모든 면에서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첨단 그 산업 분야, 제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경쟁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일상적인 일용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출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대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도 있지만 대만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대만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미국은 이게 중국으로 대만이 넘어가는 순간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이 엄청난 차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동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으로 오는 또는 일본으로 가는 이렇게 수출 물동량이 전부 다 이제 대만 해협을 이제 많이 40% 한 70% 가까이 한국하고 일본이 통과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고 미국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대만을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라이칭도 총통이 이제 뽑힌 것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생각은 다르죠. 그렇죠. 중국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사실상 선거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도 했고 또 일부 경제적인 제재도 해서 관세 몇 개, 12개 품목인가 그것도 관세도 올리고 그러면서 대만인들을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불안감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효과를 갖고 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인들 입장에서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제 반감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감의 결과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젤렌스키와 네네.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네. 이쪽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한 갈등이 결국은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무력 전쟁이 예. 일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뭐 워낙 그 가능성들은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2023년이 될 거다, 뭐 2027년이 될 거다, 2035년이 될 거다, 뭐 2049년이 될 거다. 다 의미 있는 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 3기 시작할 때 2027년 같으면은 그 중국 그 인민군 중국 해방군이죠. 예. 네. 거기가 창군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뭐 2049년 같으면은 뭐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가 역전되는 그 어떤 해, 뭐 그게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은 시기의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시기의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라이칭더가 도대체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의해서 이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칭더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다. 그러면 그 상황 변화가 뭔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중 독립을 외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로 가야 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설한다든지 이것은 중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 이것이 이제 오히려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라이칭더가 굉장히 그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반중 독립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총통의 중요한 그 사명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뭐 비굴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대등하고 존엄한 상태로 서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봉쇄보다는 교류하고 그리고 대결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월달에 총통이 취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선되자마자 나온 소위 말하는 일성이 이런 정도의 유화 제스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뭐 올해 내로 뭐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단 지금 3월 달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거든요. 네. 예,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최고인민회의 비슷한 거죠. 국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정치협상회의도 하고 양회도 있고 5월 달에는 이제 총통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중국에서 공산당 전체 회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향해서 중국이 조금 이게 대만을 훨씬 더 압박하는 네. 그런 정책을 추진할 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중국과 지금 라이칭드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갈 텐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죠? 작년 이제 물론 이제 선거는 이번에 있었지만 작년 12월 달에 한 말 중에서
소위 말해서 대만 정책과 관련해서 12가지 뭐 이렇게 원칙 비슷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면 이게 마음이 얻어지겠어요? 그렇죠. 반발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선동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 그러면 라이칭드하고는 일정한 관계만 유지를 하고 오히려 국민당, 그 다음에 이번엔 민중당이죠. 그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포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친중화하는 그게 이제 대만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뭐 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금방 뭐 이렇게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아주 그 열점, 이게 그 열전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비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말로는 공격을 할 거고요. 말로는 또 무력으로 뭐 시위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라이칭더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중국에서 이 대만 통일을 위한 새로운 그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제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나토에 가입한 그 우크라이나 그 예. 젤렌스키 네. 그것이 결국 또 그 전쟁의 어떤 도화선이 됐는데 네. 그런 것과 좀 이 상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는 뭐 92년도에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한다. 근데 호칭은 각각 쓴다. 뭐 굉장히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밖에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국하고 또 대만하고도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98년도에 만들어졌나요? 그게 뭐 미국은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중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에 무기 파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애매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만을 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마카오도 가지고 왔고 홍콩도 가지고 왔고 이제 다 가지고 왔으니 남은 게 이제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이제 마저 가져와서 정말 그 중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진시황에 버금가는 뭐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이 새로운 대만 총통이 어떤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그것을 얼마나 이제 이렇게 중국한테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냐. 좀 제가 볼 땐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요. 뭐 미국이나 그 대만 그 총통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 악화되는 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악화된 상황을 원하지는 않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참 그분은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기가 좀 떨어져서 좀 뭐 그러긴 해요. 그분이 대만 선거 딱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그 분쟁을 일으켜서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것은 대만 새로운 총통한테 독립을 향해서 또 그런 발언이나 그런 입법 하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강하다라고 봐야죠. 네. 근데 최악의 경우 전쟁을 한다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피해 혹은 그 군사력의 수준에 좀 우리가 좀 놀랬던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반발도 그렇고요. 저항도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이것이 결국 중국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네. 이거 대만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 혹은 여기에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예.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도 벌어지고 있고 중동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쉽게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견은 뭐 많을 수 있죠. 사실상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는 전쟁한다고 안 그랬잖아요. 특별 군사 작전 수행한다라고 그렇죠. 그랬고, 내가 젤렌스키만 몰아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선전해 왔던 거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안 그러거든요. 이게 코미디언 출신으로 해서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더 단결했단 말이죠.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의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마인드가 한꺼번에 이제 그 취약점이 노출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 지금 이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뭐 중국이 대만 그냥 덥석 물겠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중국과 대만의 차원에서만 보면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게 뭐 군사력으로 따져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경제력으로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고 머리수를 따져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만이 대만으로서만 이제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이 갈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불필요한 잡음 내지 않도록 양쪽에다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은 만일에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어찌됐든 일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는데 만일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책이 갈린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아직은 뭐 공화당 후보죠. 그렇죠. 공화당 후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만에 대해서 대만이 만일 침공받으면 개입할 거냐? 이 사람이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만도 지금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러겠네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죠.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대중 강경책을 쓸 거다. 그 경제 분야에서 오히려 더. 네. 그러면은 그것만 쓸 거냐? 오히려 대만에 있으면은 대만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기 근육질, 자기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만도 강력하게 개입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그래 대신에 이제 내가 가고 있는 그 실세에 네 복속해라. 대신에 대만은 네 줄게.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갈리는 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현재 또는 뭐 다음 4년이 있는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그때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중국한테도 계속 억제력을 지금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침공하지 말아라. 침공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세척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토에 소속이 있는 국가의 중요한 국가의 함정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 자유의 항행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면 뭐 대만, 미국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같이 연대에 속해 있는 나토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중국과 대항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칭더의 그 대중국 정책이 자기의 그 일성과 달리 조금 대만 독립 쪽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것을 입법화하거나 국민투표를 하거나 미국과 뭐 이렇게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중국으로 봐서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진짜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네요. 그렇죠. 항상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네, 그 네.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안정감 혹은 그 환경 이게 네. 확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네. 스스로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고 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대표님 형제들 많이 있어요? 형제들 저는 많이 계세요? 혼자입니다. 그러시구나. 형제들이 있으면 많이 기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재벌들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걸한다고 평화가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하시는 분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제 M&A가 있잖아요. 그렇죠. M&A가 이제 뭐 새우가 고래 삼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고래들이 새우 삼키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 힘이 있으면 상대방이 여기다 시비를 안 걸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힘을 통한 평화를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주장해 왔던 거고, 그것이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구걸하고 뭐 평화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외쳐서 평화가 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힘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자주국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한미군이 만일 철수한다라고 하면 우리 GDP의 6%, 7% 이상을 아마 국방비에 투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의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복지로, 이제 산업의 발전으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방비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지만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빌리면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좀 편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00%, 그렇죠. 100%.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를 강해야죠.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아주 잘 지내는 형제들이 있고, 재벌들도 보면 아주 존경받는 재벌들의 상속 문제나 자녀들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결국은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를 관리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주국방이 기본이지만 자주국방만으로는 예산의 왜곡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가 안전해지지 못하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그 동맹의 힘을 좀 빌어서 오게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공포의 균형. 네네. 자꾸 저는 그 단어가 떠올라서 예. 대만도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경우잖아요. 네네네. 자체 핵무기가 있으니까 어쨌건 잠깐 싸워도 전면전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서. 네네. 그런 약소국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핵무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봐야죠. 전 세계에서 사실상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세계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게 되고, 패권을 유지해야 자기 이제 국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돈이. 그런데 사실상 NPT라고 하는 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대만 다 이렇게 핵무기 가지고, 여기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그러면 또 사우디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핵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핵이 확산이 되면 세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가 어떤 조그만 일에도 이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한 국가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으로 오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죠. 이걸 유지하려니까. 딜레마네요.
그렇죠.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별 국가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핵무기 그래 너 만들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게 NPT가 무너지면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패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죠.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대통령 때 보면은 EU, 유럽에게도 그랬고 네네. 우리한테도 그랬고 뭐 동맹국가,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서의 그 책임을 네. 안 맡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제일 앞에 글자 따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 말의 핵심은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 질서 유지하고 왜 이렇게 피곤한 거 하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일반 국가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부분의 일반 국가들이 이제 국제 질서 유지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 협력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은 요만큼 쓰고 나머지는 국가 이익 챙기는 데 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경찰 국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미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저기다가 돈을 쓰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더 많이 파병해야 되느냐. 이게 퍼센트적으로 확 낮아졌어요. 몇 퍼센트요? 50%. 지금 50%. 뭐 그전에 뭐 75% 그랬었죠. 그럼 거부하는 쪽도 절반이란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야, 우크라이나에도 저 끝없는 전쟁인데 저기에도 내가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질퍽거리고 있고, 아니 이스라엘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만둘 건데. 지금 거기다가 돈을 무기 사라고 엄청나게 미국이 돈을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이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국력이 그만큼 쇠해졌다. 말빨이 안 먹히니까. 그렇죠. 말빨이 안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는 뭐하러 경찰 국가 역할을 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갈까봐.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우려해야 될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가 그 힘의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상 그렇게 아메리카 퍼스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립주의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팽창하고 있는 국가가 그 공백을 메울 텐데 그 주인공이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중국, 네. 그러면 중국이 추구해왔던 여태까지의 그런 가치관들을 보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한 뭐 지배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불신이죠. 못 그렇죠. 믿죠, 중국을. 전제고 또 권위주의고 또 인권 같은 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제 미국이 그러긴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뭐 인권을 중시하고 법의 지배를 이렇게 갈구하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가치 연대를 주장해 가면서 이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그래도 내세우면서 이렇게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건 뭐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보면 소위 말하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리스크죠. 그렇죠.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기승전 트럼프로. 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네. 안보와 관련된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이 트럼프라는 그 이름, 이게 리스크로 떠오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국의 선거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계 그 여러 가지 그 안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인사이트의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